여러분, 식사만 하면 혈당이 200을 훌쩍 넘어서 올라가는데도 약을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 식후 혈당 급상승이 눈과 콩팥과 발끝 신경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시작 신호라면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식후 혈당이 왜 이렇게 튀는지 원인부터 약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집에서 무리 없이 보조로 해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치료를 대신하는 처방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시는 분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가 먼저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70세 김정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은 15년 넘게 당뇨 관리를 정말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120 안팎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식후 1시간만 되면 250에서 280까지 튀어오르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정혜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줄였고 약도 잘 먹는데 왜 식후만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시지요? 그런데 이 고민을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끝내면 문제가 조용히 커집니다. 식후 혈당이 위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급격한 파도가 혈관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잔잔하게 오르는 혈당과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혈당은 몸이 받는 충격이 다릅니다. 국내외 당뇨 관련 대규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게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혈당의 큰 출렁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세혈관 합병증, 즉 눈과 콩팥과 신경 문제는 시간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식사 후에 눈이 침침하고 글씨가 흔들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느낌, 또는 발끝이 찌릿찌릿하고 양말을 신어도 감각이 둔한 느낌. 이걸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넘기기 쉬운데 식후 혈당 급상승이 반복될 때 이런 신호가 더 자주 겹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약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튀는가? 이걸 이해하셔야 해결 전략이 잡힙니다. 약은 혈당을 내려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 급상승은 들어오는 포도당과 받아들이는 근육의 균형이 무너질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식사로 들어온 포도당이 제때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안에 오래 머무르면 숫자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움직임이 줄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식사량인데도 식후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만 더 올리면 되겠지로만 가면 어느 순간 어지럼이나 저혈당 같은 다른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4 박영자 어르신은 약 종류가 점점 늘어나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식후 혈당은 여전히 200대인데 새벽이나 아침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린 적이 몇 번 있으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하루가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식후엔 높아서 불안하고 공복엔 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약과 함께 식후 파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생활 전략을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후 혈당 급상승이 내 몸에서 어느 정도로 위험 신호인지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식후 혈당 관리 전략을 더 촘촘히 잡으셔야 합니다. 첫째, 식후 1시간 전후로 유난히 졸리고 멍합니다. 둘째, 식후에 눈이 뿌옇거나 초점이 흔들립니다. 셋째, 식후 2~3시간 동안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잦습니다. 넷째,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날이 늘었습니다. 다섯째, 식후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물론 이 증상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탓으로 덮기엔 너무 흔한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숫자 하나보다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느냐? 도대체 집에서 뭘 더 하란 말이냐?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구성상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혈당 파도를 줄이는 타이밍 전략. 둘째, 하체 근육을 활용해 포도당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보조 자극 전략. 셋째,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금기와 주의사항. 다만 한 가지를 먼저 약속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대신 꾸준히 했을 때 파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하필 종아리와 발목이냐? 그리고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보조 자극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가 있거나 혈전 병력이 있는 분들이 왜 주의해야 하는지도 끝에 꼭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후 혈당이 튄다는 건 들어온 포도당이 제때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오래 머문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근육 중에서 특히 어디가 포도당을 많이 쓰느냐?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상당 부분이 허벅지와 종아리에 몰려 있고 그만큼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창구도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이렇게 하십니다. 밥 먹었으니 앉아서 쉬어야지. 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쉬는 방식이 완전 정지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식사 후에 몸이 완전히 멈추면 포도당을 받아들일 곳은 줄고 혈액 속 숫자만 더 빨리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산책을 빡세게 하라, 땀을 빼라,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께는 그런 조언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 아니라 정확히 하체를 깨우는 가벼운 자극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포도당은 근육 문이 열릴 때 잘 들어갑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슐린이고 또 하나는 근육이 살짝이라도 움직이거나 자극될 때 생기는 흡수 신호입니다. 즉, 꼭 큰 운동이 아니어도 하체가 신호를 받으면 포도당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방법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식후 타이밍을 잡습니다. 둘째, 종아리 중심 자극을 합니다. 셋째, 발목 펌프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첫째 타이밍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밥 먹자마자 바로 하는 겁니다. 그건 소화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어지럼이 있는 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는 편하게 쉬세요. 그 다음부터 1시간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식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해 정점으로 가는 길목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 본인이 연속혈당 측정기를 쓰고 있다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언제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지 그 시간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둘째, 종아리 중심 자극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프게 주무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혈관을 세게 누르거나 정맥을 강하게 밀어 올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종아리 안쪽 깊은 근육 부위에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세요. 다리는 너무 꼬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가능하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하세요. 이제 종아리 안쪽을 손으로 천천히 만져봅니다. 정강뼈 바로 뒤쪽, 종아리 안쪽 라인에 손을 대고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세요. 그 중에 누르면 묘하게 시원하고 뻐근한 지점이 느껴질 겁니다. 대부분 복숭아뼈 위쪽에서 손가락 서너 마디 올라간 근처에 잘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닙니다. 기분 좋은 압력입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프면 잘못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로 그 지점을 천천히 눌러서 10가지 세고 손을 떼고 5가지 쉰 다음 다시 눌러서 10가지 세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걸 한쪽 다리에 10번, 반대쪽도 10번 하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치면 한쪽에 대략 4, 5분, 양쪽 합쳐 10분 안팎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압력을 줄 때 손끝으로만 누르지 말고 손바닥 전체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누르세요. 손끝으로 콕콕 찌르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목 펌프입니다. 이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누구나 하기 쉬운 마무리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끝만 천천히 위로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이걸 20번 합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리듬을 타듯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발끝은 바닥에 두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립니다. 이것도 20번 합니다. 여러분,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요.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어르신에게는 하체가 정지된 시간이 길어지기 쉬운데 발목 펌프는 그 정지를 풀어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 실천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후 30분은 쉰다. 그 다음 종아리 안쪽을 기분 좋게 눌러서 자극한다. 마지막으로 발목 펌프를 해서 하체를 깨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도입에서 제가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다고 했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방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하지 정맥류가 심해서 종아리에 굵은 혈관이 튀어나와 있고 통증이 자주 있다. 둘째, 과거에 혈전, 폐색전, 심부정맥혈전증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셋째, 다리에 원인 모를 붓기와 열감이 갑자기 생겼다. 넷째, 다리에 상처나 염증이 있거나 피부가 심하게 약해져 있다. 이런 경우는 마사지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 병력이 있는 분은 절대 무리하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자극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발목 펌프처럼 가벼운 움직임은 대부분 안전한 편이지만 그래도 증상이 심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걸 하면 혈당이 바로 떨어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식후 졸림이 덜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갈증이 줄고 다리가 덜 무거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숫자도 서서히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방법을 효과가 나게 만드는 식사 순서와 식사량 조절, 그리고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종아리를 자극하고 발목을 움직여도 식사 자체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구조라면 효과는 반쪽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 바로 식사 순서와 양 조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밥부터 크게 한 숟가락 드십니다. 배가 고프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포도당이 한 번에 확 들어오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 한 모금,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순서를 지켜보는 겁니다. 먼저 식사 시작 전에 물을 한두 모금 드세요. 위장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 흡수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 다음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포만감이 생겨서 밥 양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양은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에서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방식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단 음료나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이 이미 오르는 중에 과일까지 더해지면 파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식사와 분리해서 간식으로 소량 드시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식후 바로 눕는 겁니다. 제가 종아리 자극과 발목 펌프를 말씀드렸지 바로 누워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히 누워서 움직임이 없으면 하체 자극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식후 30분은 편히 앉아서 쉬고 그 다음 가볍게 하체를 깨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혈당 급상승은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면 혈관과 신경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양만으로는 식후 파도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하체 근육을 가볍게 자극하면 포도당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종아리 부드러운 압박과 발목 펌프를 식후 30분 이후에 시행합니다. 다섯째, 식사 순서를 조절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하지 정맥류나 혈전 병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의합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의 핵심은 완벽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을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식후 30분 뒤 종아리 안쪽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발목을 20번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시면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혈압과 자율신경 균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후 혈당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기를, 그리고 숫자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